뭐 이번에 런던 국제중재법원 부원장 재선임 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어떤 의미인지 사람들이 솔직히는 몰라요. 네, 그게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 그걸 좀 알려주시면 네. 고마울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가 세워진 지가 네.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게 세워진 지가 한 7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대부분의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민간 영역이라는 건 별로 없었어요. 그저 이제 기업들이 활동해가지고 글로벌 기업들이 된 그 정도이고 그 중간 영역을 차지하는 어떤 시민사회, 이제 우리가 시민단체가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그 이익단체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시민사회는 서구에서 한 2, 300년 동안 변호사, 의사, 또 상인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전문가 단체들이 그 주요한 공적 영역을 하는데 런던 중재법원의 경우는 이제 판사가 해야 될 재판 기능을 벌써 약 수십 년 전부터 민간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기업들이 민간에 민영화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판사가 국가 판사가 해야 될 일을 상사 분쟁의 경우는 민간에다가 위탁을 해서 중재인들을 만들고 그걸 감독하는 것을 법원이 하는 식으로 했는데 그런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런던 국제중재법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이제 법원에서 해야 될 거를 이제 런던 중재법원에서 그런 중재 판정을 하고 그 중재 판정을 하면 법원에서 나중에 그것을 판결과 같이 효력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를 시작한 게 약 한 130년 정도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그걸 이제 중재 판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중재를 런던이 시작해서 그게 이제 프랑스도 하고 또 지금 싱가포르도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제도를 받아들여 가지고 최근에 국제 중재를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가 워낙 없었기 때문에 그런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약 한 10년, 1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럼 그런 법원이 있어요? 그렇죠. 중재법원이?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법원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재기관, 그에 상응하는 중재기관은 있죠. 근데 우리나라 대한상사중재원하고 런던 중재법원하고 차이가 있다면, 우리나라 상사중재원은 그냥 당사 사이의 분쟁을 서로 해결하는 하나의 그 기관 역할, 행정적인 감독만 하는 건데. 개인 뭐 이런 식으로. 그걸 하는 건데, 런던 국제중재법원의 경우는 어떤 그 절차 과정에서 판사가 결정해야 될 만한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재인을 선정을 했는데 중재인의 자격이 없다라는 시비가 생기면 그것은 단순히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법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재판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해결 못하면 다시 법원에 가져가야 되는데 그 권능까지 가져와서 그걸 런던 그 국제중재법원이라고 해서 그 법원 기능을 그 안에서 수행을 한 겁니다. 그런 걸 만들어서 그 프랑스에 있는 국제상공회의소 국제중재법원이라는 게 또 생겼고, 그다음 싱가포르에도 싱가포르 중재원 안에 그 중재법원이라는 게 또 생겼어요. 근데 우리나라 중재원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시 이제 서울지방법원 이렇게 국가법원에 가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각 국가에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데 발전해야 된다면 어떤 이유로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영국 중재법원, 런던 중재법원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이제 영국 사람들이 다 그걸 맡아서 했습니다. 근데 지금 런던 중재법원의 약 한 80% 사건이 영국과 관계없는 국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은 과거에 이제 제국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건이 영국의 법 제도나 그 우수한 변호사나 그런 중재인, 판사의 기능을 대신하지만 사인인 그 중재인들을 믿고 영국에 모이니까 그와 관련된 이것이 큰 산업입니다. 산업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이라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 전통적인 산업은 물건을 파는 거지만 지금은 서비스를 파는데 그 서비스 중에서도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아주 고급 법률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이제 양쪽에서 서로 생겼을 때 네. 이게 무슨 중재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생겨도 런던에다가 의뢰할 수 있는 거네요. 거기다 그렇습니다. 돈을 내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걸 해야 되는 거네요. 앞으로.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대외 경제가 약 70% 이상이 대외 경제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런던 중재법원의 이용자가 돼가지고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또는 프랑스에 있는 대한 상공회의소 중재법원의 이용자가 돼가지고 거기다 돈을 내고 중재를 많이 수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오니까 영국 사람들만 거기에 중재법원에 있어가지고는 해결이 안 설득력이 돼서. 약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런던 중재법원을 세계화하자. 그래서 런던 국제중재법원이라고 하고 거기에 35명의 상임위원이 있는데 그중에 6명만 영국 사람, 나머지 29명은 전 세계에 가장 명망이 있는 그런 중재인들을 모셔서 국제법원으로 만들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이제 거기서 제가 그걸 하게 된 거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신뢰받을 수 있는 국제적인 그런 기관이 있다면 우리가 외국으로 가서 돈 내고 거기서 재판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 중재기관에서 여기서 하겠죠. 근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되죠. 여기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한다라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것도 필요하지만 국제적으로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중재를 하고도 아, 한국 중재기관이 정말 국제적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내용과 어떤 제도를 갖추어야 되겠죠. 그걸 영국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거는 이미 갖추어서 이런 그 고부가가치 이런 지식 산업을 유치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거기서 아주 초기 단계인 셈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런던 중재법원에서 그렇게 와서 그런 일을 하고 또 싱가포르 중재법원에서 상임위원으로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로 봐서는 제가 거기 해주는 것이 국제적인 어떤 공인 국제적인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런던에서 그 자기네 그 인원이 전체가 거기 국제법원에 몇 명이에요? 거기에 이제 35명입니다. 그 영국 사람이 6명이면 네. 29명 중에서 아시아 사람이 아시아 사람은 지금 중국 사람 하나, 인도 사람 하나, 싱가포르 사람 하나, 한국 사람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리네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상임위원으로 선임이 된 거는 이제 한 5년 전인데, 예, 그러다가 2년 전에 이제 상임위원 겸 부원장으로 임명이 됐죠. 그랬는데 이제 보통은 한 번 하고 부원장 자리는 한 번만 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예외적으로 다시 3년을 더 해달라고 조청을 받았죠. 이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영광스럽고 부원장이니까 원장 바로 밑에네요. 네, 그렇습니다. 와, 넘버 2시네. 아, 이제 부원장이 혼자는 아니고요. 아, 예. 혼자는 아니고 부원장이 6명 내지 7명쯤 됩니다. 그럼 아시아 분은 아시아에서는 저 혼자고요. 그러니까 3명이 미국 부원장이고 2명은 영국 부원장이고 1명은 스위스 부원장,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왜 이렇게 많이 넣냐면요. 저희가 이제 그 중재 사건을 하면은 한 1,000명 정도 중재인들을 1년에 한 1,000명 정도를 임명을 합니다. 각 사건마다. 아, 사건만. 예, 왜냐하면은 이제 서울지방법원 같은 데는 판사님들이 고정이 돼 있잖아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닌데 중재 사건은 당사자가 그걸 정하거든요. 그러면 그 런던 중재법원에서 그 중재인들을 인준을 해야 됩니다. 임명을 할 수도 있고 인준을 해야 되는데 자격 기준 이런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런 거를 임명을 할 때 그 우선 그 임명하는 부원장이 그 사건에 무슨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부터 다 빼내고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은 전 세계에 이런 비즈니스를 하니까 컨플릭트가 없는지를 다 제외하고 나면 한 서너 명은 안 되고 한 두세 명은 하면 그 중에서 한 명 간용한 사람을 하려면은 이제 좀 복수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게 된 비결? 어떻게 그게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의 중재의 역사하고 제가 중재를 시작한 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제 중재원은 세워진 지가 한 50년 됐는데 실제로
이런 분쟁이 중재로 해결된 사례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아주 뭐 무역 분쟁 이런 건 조금 있었고, 중요한 국제 거래 분쟁은 다 우리나라 아닌 밖에서 파리, 런던, 뉴욕, 싱가포르, 홍콩 이런 데서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변호사들도 그런 일을 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1997년에 지금부터 약 한 20년 전이죠. IMF 사태가 오면서 외국에서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서 갑자기 중재가 막 늘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별로 없다가.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98년, 99년 그때부터 중재 관여를 하게 돼서 이제 중재를 하다 보니까 사건으로서 중재는 하는데 그 중재는 사실은 소송하고 달라가지고 국제사회에 이미 아주 고도의 그 기준이나 규칙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야만 아주 첨단 그 지식이나 기준을 알아야 이걸 진행하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제가 한편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 그 중재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모임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이 런던 중재법원에서 하는 그 정기 매년 연차 총회 이제 런던에서 한 1시간 정도 교회로 나가만 있는 거기에서 한 2박 3일 정도 모여서 70명만 딱 모아서 그 토론회를 합니다. 그리고 규칙도 개정하고 또 중재 발전에 대한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하는 그런 뭐 학회이면서도 또 전문가 집회입니다. 이제 그런 데를 초청을 받았어요. 2007년 지금부터 한 10년 전입니다. 그래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딱 갔더니 아는 사람이 뭐 아무도 없죠. 저는 처음 가서 아시안도 거의 없고 인도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와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두 번째 왔는데 자기가 여기 와서 아무도 그 관심도 안 가지고 해서 굉장히 힘들어서 다음에는 못 오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대화나 이런 것도 자유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의견도 얘기하고 진술하고 했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눈여겨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오라고 초청도 하고 또 그러면서 전문가적인 그런 교류를 하고 이러면서 점차 알게 되니까 어느 날 한 3년쯤 됐을 때인가요? 저보고 사회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미국 사람들이 한 70%좀 되는데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격이지 외국 사람 불러놓고 그 사람들 보고 토론의 사회를 시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사회를 보고 이러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저의 그 중재에 대한 뭐 진지한 열정이라고 그럴까? 이런 거를 아마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절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평의원을 해라. 이제 거기에 각 지역 평의가 있거든요. 지역 평의에 평의원으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상임위원으로 임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원장이 됐죠. 근데 이 국제 관련 일을 할 때 뭐 다 다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중재를 할 때 변호사님만의 기준이랄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열린 생각이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픈 마인드라고 그러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맞습니다. 한국하고 미국하고 거래를 하다가 이제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 법원에 우리는 가자고 그러겠죠. 그럼 미국 사람이 그거는 좀 곤란하다. 미국 법원에서 하자 그러면 우리가 또 곤란하다. 그러면 중립지 제3국에서 재판을 하자. 그럼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합니다. 자, 그러면 벌써 한국법, 미국법, 프랑스법 이렇게 있죠.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 하는데 프랑스 현지 판사들한테 재판을 받는 거는 또 이게 좀 곤란하다. 왜냐하면 재판도 그 절차 오래 가니 중재로 하자. 그럼 그 중재인이 벨기에 중재인, 또 독일 중재인, 예를 들어 캐나다 중재인 이렇게 들어오면 진짜 국제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같은 사물을 봐도 서류를 봐도 그 증거를 어떻게 평가할지라는 거는 정말 예측이 불허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식으로만 내한테 이게 오르니까 저분도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열린 생각, 오픈 마인드,
그럼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거는요, 국제적인 기준입니다. 내가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그럼 국제적인 기준은 뭐냐? 결국은 합리적인 사고방식. 우리가 합리적인, 이제 영어로 reasonable하다. 합리적으로 행동했다라고 할 때는 모두가 다 수긍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걸 찾아가야 되는 거니까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이걸 하기는 힘들죠. 그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변호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이 배출돼가지고 있는데 아까 되게 이제 똑똑하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국제 이런 쪽으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변호사들이 지금 로스쿨에서 나온 사람들을 줄여야 되겠다, 변호사들은. 네. 또 로스쿨은 아니다, 계속 늘려야 되겠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출구가 없다 보니까 자꾸 기존에 있는 파일을 가지고 그 이쪽에서 늘어나면 내 파이가 줄어든다, 이런 생각이 큰데, 이 뛰어난 자원들이 국제화가 될 수 있다면 시장은 엄청나게 넓고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걸 보면 안타까운데, 제가 싱가포르 종재원을 가서 이렇게 하는데, 싱가포르는 분명한 국가의 전략이 있어요. 싱가포르의 변호사를 국제 변호사로 만들겠다.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아니 싱가포르는 다 영어 쓰는데 무엇을 새삼스럽게 국제 변호사냐? 사람들이 그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쓴다고 국제 변호사가 아니에요. 국제법과 국제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국제 변호사예요. 그 제가 이야기하는 국제 변호사는 무슨 공식 기관이 있어서 국제 변호사 자격을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은행 전문 변호사, 또 뭐 회계 전문 변호사, 금융 전문 변호사, 이런 국제 전문 변호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그 법무부 장관의 목표는 싱가포르 수많은 국제 사건을 싱가포르로 가져와서 싱가포르 변호사들을 국제 변호사로 만들어서 그들이 전 세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게 한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중재원을 계속 육성을 시키고 또 싱가포르 그 상사 법원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아까 영국이 이제 우리가 산업이라고 이해했다시피 싱가포르도 이것을 산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재 산업이라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런 것을 인식을 해가지고 법무부에서 이제 중재산업진흥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앞으로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뭐 이렇게 그 계속 그 자기가 아까 개인적으로 그 지금 공부하고 있는 변호사들이나 앞으로 되고 싶은 사람들이 국제 변호사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그럼 그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냥 우리 또 책 보는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면. 예, 그래서 이제 뭐 국제 전문 변호사 또는 뭐 국제 법률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국제 변호사라는 것이 이제 뭐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혹시 이제 무슨 국제 자격증 그거는 이제 틀린 얘기인데 흔히 우리가 통용 쓰는 영어로 쓰는 international lawyers라고 하면은 국제 법률가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우선 자기의 그 기본 법률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이제 한국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아니면 이런 나라에 가서 공부하고 그 나라 자격을 따면 이제 라이선스가 2개 내지 3개 정도 되죠. 국제 변호사.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 자격을 땄고 동시에 싱가포르 상사 법원에서 싱가포르 인터내셔널 커머셜 코트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이제 한 3년 전에 세워졌어요. 거기에서 변호사들 중에서 자격 심사를 해서 변호사 자격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 싱가포르 상사 법원에서 변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그 인정을 받았죠. 이제 그렇게 해서 저는 한국에서나 뉴욕에서나 싱가포르에서 변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벌써 법력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대륙법이고 거기는 영미법이고. 그런데 그런 경험들에서 그 나라에 제한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국에서건 프랑스에서건 다 이렇게 중재해서 변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하나의 사례로 든다면 젊은 사람들은 기본적인 여기서 법률 소양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좀 시각을 넓게 열어서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예 그리고 기회가 되면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국제적인 소양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그리고
언어에 또 많이 투자하는 게 좋아요. 영어 잘해야 되겠네. 예, 영어는 뭐 기본이고, 기본이고. 예, 앞으로는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까지 하나 더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사실 일본어나 중국어 중에 하나는 꼭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엔 유럽에서도 이제 언어를 많이 쓰는 스페인어라든가 프랑스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면, 와. 그러면 뭐 국제적으로 어디를 가서든지 얼마든지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글로벌 시대가 되고 지금 막 그리고 우리나라 애들도 막 거의 막 맨날 여행 다니고 그다음에 뭐 애들만 해도 그런데 그 막 기업들도 그렇고 이러니까 중재라는 게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산업. 예, 제가 그 되겠네요. 영국이나 이런 데서 지금 만난 그 회사의 사람은 그 회사 내에 중재 사건이 얼마나 이제 그때 1000건 정도 진행하는 사건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재 사건이 많은 겁니다. 이게 이제 단순히 기업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그 이게 이제 국제 조약상의 중재도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한국 기업이 예를 들어서 이제 인도에 가서 투자를 했는데 인도 정부가 투자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부당한 조치를 했다든가 무슨 그 보호를 안 해준다든가 그러면 한국하고 인도하고 이 투자 조약을 맺어서 투자자들을 잘 국제적 기준에 따라서 대우해 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 제대로 대우를 못 받았으니까 우리가 인도 정부를 상대로 해서 조약 위반이다라고 해서 제소를 할 수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그러면 그거를 인도 법원에서 가면 인도 법원이 인도 정부를 상대로 해서 뭐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워싱턴에 있는 국제중재기관에서 진행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도 기업이 한국에 와서 투자를 하다가 부당한 조치를 받았다 해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 분쟁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이제 ISD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국제 투자 분쟁 이런 그 것들이 점점 많이 생겨요. 그 이제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그 영토 분쟁 이런 것들도 얼마 전에 필리핀하고 중국하고 그 남사군도인가요? 그 저기 그 섬의 소유권에 대해서 필리핀이 상설 중재법원에 제소했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도 거부하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영토 분쟁의 경우에 해상 수역의 영토 분쟁에 관해서는 중재로 진행하는 사례들이 꽤 있어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고부같이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랐지만 굉장히 전문적인 아주 국제적인 어떤 굉장히 쿼터가 큰 건데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었네요, 진짜.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영국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자기들이 기준을 만듭니다. 판단이 뭐가 옳다 그러다라는 기준을 만듭니다. 그 기준에 다 따라야 되는. 그렇죠. 그 기준을 만든 사람들이 그쪽에 다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항상 이 자루를 잡고 있죠. 우리는 뭐 만들어갖고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 없나요? 사실은 많이 있죠. 지금도 과학 쪽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스스로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핵융합 연구소 같은 데 가면 그 이제 핵 사용은 원자로로 가는 방안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핵 폭발입니다. 그걸 하는 거고 핵을 융합시키는 거. 핵융합. 핵융합을 하는 것은 이제 태양이라 그럽니다. 태양이 핵을 융합하는 것. 그러면 이제 수소, 이 중수소를 가지고 하는 핵융합 방식인데 그것이 아직 상용은 안 됐는데 그걸 상용화시키기 위한 국제 활동이 있는데 그 핵융합의 기본이 되는 프로토타입, 그 모형이 한국의 모형입니다. 그 K스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이 모형이 돼서 그게 그 저기 프랑스에 있는 그 핵융합 국제기구가 있어요. 이터라고. 거기에 한국의 기준이 그게 기준으로 들어갔어요. 아, 우리나라에서 뭔가 했던 거를 기준이 돼서 세계로 뻗어나가면 예. 나중에 법적인 것도 그렇게 될 수 있네요. 그렇죠. 근데 과학은 됐는데 영국 사람들이 뛰어난 것은 만약에 이제 영국 사람들이 그런 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만드는 학회, 바로, 그 다음에 산업회 이런 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기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해서 매뉴얼을 바로 만들고. 자기네들한테 그렇죠. 오게끔 하는데 그 다음에 로이어들이 그걸 붙어가지고 이 기준을 만든 거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거기에 말하자면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네.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죠. 핵융합 그것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뛰어난 리더나
뛰어난 기술자나 뛰어난 몇 사람들이 나라를 그만큼 이끌어온 거고요. 거고. 영국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 옆에서 그걸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걸 계속 그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걸 해왔었어요. 대한민국 수준은 전 세계에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사람.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전 세계에 약 한 200개 국가가 존재합니다. 그 200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높은 10% 안에 듭니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20등, 20 하는 것도 하는데 문제는 200개 국 중에서요. 그 사실은 한 50개 국을 빼놓고 나머지 150개 국은 자발적으로 이렇게 뭘 이렇게 할 수 없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경제적으로나 모든 정치적으로나. 그럼 50개 국가가 사실은 거의 90%의 경제를 감당하기 때문에 그 50개 국가 중에서 한 절반 중간쯤이라고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0개 국가에서는 10%인데 그래서 우리가 참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음 주에 G20을 하지 않습니까? 그 G20이 한 40개 국가입니다. 이제 EU가 들어있다 보니까. 거기에 40개 국가라는 게 결국 그 50개 국가를 말하는 거고, 거기에 우리가 딱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진국들 한 20개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중진국들 그 중간쯤 우리가 딱 들어있어요. 뭘 개선해야지 올라갈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탁월한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뭐 한국 사람들, 그거는 누구도 다 왜 그럴까요? 그 유전자. 뭐 유전자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마도 그 극한의 환경, 우리가 이제 지난 5,000년 동안 960번의 외침을 받고 이렇게 생존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지금 자체도 경쟁이 너무 심하고. 그렇죠. 그 극한의 환경을 견디면서 생존 능력이 탁월해졌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임진왜란을 당할 때 일본이 300년 사무라이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싸움의 달인이 된 거예요, 싸움에. 그러고는 그 넘치는 힘을 주체를 못해서 조선을 침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극한의 어려움들을 견디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뭐 자질은 뛰어나요. 우리가 가장 부족한 것은 그 뛰어난 자질을 제도화하고 그것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부족한 그게 겁니다. 참 부족하네요. 예. 아까 계속 이어지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예. 그렇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 사람들을 만나도 그렇고 제가 책을 쓴 내용도 그렇고 외국에서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문제가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런 얘기를 이제 제가 해주고 싶었고,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고, 제가 뭐 뜻하는 바가 있다면 과거에 우리 선조들도 제야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언젠가 나중에 그게 알려져서 하듯이 그런 기대는 있어요. 이 얘기를 지금 안 듣지만 누군가는 듣고 뭔가 국가와 사회를 바꾸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도 보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